일본 열도 전체가 충격과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NHK에서 방영된 단 8분짜리 영상이 시청률 86%라는 경이로운 폭발적인 기록을 세우며 일본 방송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집어삼켰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해당 방송 직후 일본 정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으며 1억 2천만 일본 국민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깊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대한민국이 맞는가? 한국의 실체를 확인하고 소름이 돋았다. 배신감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PD 이시하라 켄지 씨는 방송 직후 사직서를 제출하며 저는 진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그 8분 동안 어떤 진실이 목격되었기에 일본 사회를 이토록 뒤흔들었을까요? 일본의 기존 인식을 무너뜨린 한국의 충격적 실체,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타나카 료 여웨이. JBC 방송국에서 24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베테랑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팩트 저격수라고 칭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제 성향 때문이었죠. 저는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고 확신했고 화려한 외양 뒤에 감춰진 추악함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언론인의 숭고한 사명이라 믿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완벽한 취재 대상이자 먹잇감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한국은 거대한 기만극이었습니다. 기획된 순수함으로 무장한 아이돌의 미소, 편향된 민족주의로 왜곡된 역사적 서사, 대기업 하청구조의 희생으로 이룩한 경제 성장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역겨운 위선으로 비쳤습니다. 저는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국 관련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동일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했고 매일같이 한국의 민낯이라며 온갖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록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들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편견은 확신으로 굳어졌고 그 확신은 결국 혐오라는 감정으로 성장했습니다. 제 혐오에 불을 지핀 것은 다름 아닌 저의 외동딸 아카리였습니다. 고등학생인 아카리는 소위 한류 팬이었습니다. 방은 이름을 외우기도 힘든 아이돌의 대형 브로마이드로 가득했고 주말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카리, 그런 기만적인 허상들을 보고 있을 시간에 책이라도 한 줄 더 읽어라. 딸은 반박했습니다. 아빠는 직접 본 적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단정하세요? 이 사람들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저는 일축했습니다. 노력? 2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사회에 무슨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냐? 딸은 외쳤습니다. 아빠는 정말 최악이에요. 아카리와의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의 언쟁으로 끝이 났습니다. 딸은 저의 편협함을 비난했고 저는 딸의 어리석은 집착을 개탄했습니다.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아카리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한국 팬미팅에 참석할 경비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딸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저 거대한 환상을 내 손으로 직접 깨부숴 주겠다. 그렇게 페이크 K, 페이크 K, 즉 가짜 한류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기획이 착수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스태프들로만 팀을 구성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인터뷰를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한국 사회의 비정함을 부각시키고 서울의 가장 지저분하고 낙후된 빈민가를 찾아가 K-POP 신화의 허상을 폭로할 계획이었습니다. K-POP 아이돌의 사생활을 폭로하기 위해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는 특정 유튜버와도 접촉을 완료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순조롭고 완벽했습니다. 기획안을 제출한 지 불과 4일 만에 편성국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타나카 PD, 바로 이거야. 온통 한국을 찬양하는 방송들 속에서 드디어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기획이 나왔군.
예산은 걱정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터뜨려 보게. 국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음을 공인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프로젝트 팀원인 사토 유키와 함께 단골 이자카야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사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쓰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방송계의 역사를 새로 쓰는 겁니다.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니까요. 저는 웃으며 잔을 비웠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딸 아카리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 딸은 분명 저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전부 딸을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거짓된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 커리어도 제 신념도 심지어 엇나가던 딸을 바로잡을 기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25분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요란한 진동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잠결에 짜증을 억누르며 화면을 확인한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신자 정보에는 국제전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팬미팅에 간다 하던 아카리의 얼굴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감정 없이 기계적인 한국어 억양의 일본어가 들려왔습니다. 타나카 료헤이 씨 되십니까? 여기는 서울중앙대학병원 응급센터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따님인 타나카, 아카리 양이 오늘 밤 11시경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타나카 료헤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던 오만함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땅공, 제 딸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곳으로 저는 향해야만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몸은 극도의 피로와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급히 챙긴 여권과 지갑만을 들고 나온 저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병사 같았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서울중앙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운전기사는 제 얼굴을 살펴보더니 아무 말 없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무질서하고 지저분하며 혼란스러운 도시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거리, 질서정연하게 그어진 차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차량들. 하지만 그런 외형적인 것들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딸 아카리만을 생각할 뿐이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센터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혼잡함과 무질서 대신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움직이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내데스크의 간호사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딸이 타나카, 아카리, 교통사고로. 간호사는 즉시 컴퓨터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아, 일본에서 오신 보호자분이시군요. 3층 중환자실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곧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놀랍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카리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다면, 아니,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자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지혁 의사였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유창하고 막힘없는 일본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타나카 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따님을 담당하고 있는 서지혁입니다. 아카리는 제 딸은 어떻습니까? 서지혁 의사는 차분하면서도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아카리 양은 뇌진탕과 갈비뼈 골절, 그리고 뇌출혈이 있는 상태입니다. 도착 즉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며 다행히 출혈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앞으로 72시간이 중요한 고비입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하자 서 의사가 재빨리 저를 부축했습니다. 타나카 씨,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응급의학과는 아시아 최고 수준입니다. 따님은 최상의 집중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뇌외 스캔 결과 심각한 영구적 손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희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서 의사는 저를 중환자실 유리창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생명 유지, 장치와 기계에 둘러싸인 채 누워있는 아카리가 있었습니다. 평소 그토록 활발하고 밝던 딸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실 수는 없지만 곧 면회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박채원이라는 명찰을 단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리 양을 담당하는 간호사 박채원입니다. 일본어 통역 자원봉사도 하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박 간호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카리 양이 입원했을 때 가지고 있던 소지품입니다. 휴대전화는 파손되었지만 가방과 다른 물건들은 무사합니다. 그녀가 건넨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카리가 그토록 아끼던 한국 아이돌 굿즈가 가득한 가방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유치하다고 생각했을 물건들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타나카 씨, 혹시 숙소는 정하셨습니까? 아직 병원 근처에 장기 투숙객을 위한 저렴한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제가 연락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가 낯설면서도 깊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불친절하고 거친 한국인의 이미지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 간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아카리 양의 치료비는 일단 병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응급 환자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먼저 치료를 시행합니다. 보험 처리는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국적을 불문하고요? 네, 저희는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환자만 봅니다. 그것이 의료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난하고 깎아내렸던 이 나라가 제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서 의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타나카 씨, 혹시 따님이 평소 특별한 지병이나 알레르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건강했습니다. 감기도 잘 안 걸리는 아이였어요. 다행입니다. 그럼 회복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참, 경찰분들이 오셨는데 만나보시겠습니까? 잠시 후 2명의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차강윤 경위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차강균입니다. 따님의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 경위는 태블릿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카리 양은 횡단보도 파란불에 맞춰 건너고 있었습니다. 가해의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치고 도주했습니다. 100% 가해자 과실입니다. 범인은 잡았습니까? 네. 사고 발생 5시간 만에 검거했습니다. 음주운전이었고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차 경위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타나카 씨, 저희는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엄벌하도록 수사할 것입니다. 따님이 정의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수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말씀인데 아카리 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꼭 일어나실 겁니다. 차 경위가 떠난 후 저는 병원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극심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이 너무나도 이질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친절하고 헌신적인 의료진, 신속하고 철저한 경찰 대응, 이 모든 현실이 제 오랜 편견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대형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화면에는 첨단 의료 장비와 함께 일하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자막에는 K-의료, 세계가 주목하다 라는 영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카리의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한국 아이돌의 포토카드, 응원봉, 그리고 팬레터를 쓰다 만노트. 평소에는 유치하고 쓸데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딸의 소중한 삶의 흔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노트 한 페이지에는 한글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설픈 필체였지만 아카리가 얼마나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해요. 딸이 누구에게 쓰려고 했던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병원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고 의료진들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2시 박 간호사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타나카 씨, 커피 한잔 하세요. 오늘 밤은 길 것 같으니까요.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신 겁니까? 박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카리 양 또래의 동생이 있어요. 그 아이도 일본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해요. 국경 너머로 서로의 문화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저희가 결국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이 나라 사람들이 지금 제 딸을 자신의 가족처럼 극진히 돌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서의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타나카 씨, 아카리 양의 상태가 조금 더 안정되었습니다. 잠시 들어가서 손을 잡아주셔도 됩니다. 환자들은 무의식 중에도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중환자실에 들어섰습니다. 아카리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창백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손이었습니다. 아카리야, 아빠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혐오하고 비난했던 한국 땅에서 제 딸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사람들이 제 딸을 살리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이란 말입니까? 제 편견으로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제가 미쳐보지 못했던 진실의 빛이 스며들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아카리 곁을 지켰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탓에 극심하게 어지러웠고 뭐라도 먹어야만 했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식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미자 할머니니 라는 간판이 걸린 허름한 가게였습니다. 식당 안에는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미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저는 메뉴판을 가리키며 아무거나 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일본 사람이에요? 네, 병원에 일이 있나 봐요. 얼굴이 많이 상했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또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 그리고 여러 가지 정갈한 반찬이 나왔습니다. 많이 드세요. 힘들 때일수록 잘 먹어야 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 맛과 흡사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네? 다행이야. 할머니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병원에 가족이 입원했나 봐요. 딸이 교통사고를... 아이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할머니는 제 어깨를 말없이 토닥이셨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사람의 손길이었지만 그 온기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우리 손자도 작년에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근데 다 나았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최고예요. 따님도 꼭 나을 거예요. 저는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안 받아요. 딸 걱정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이거라도 든든하게 먹어야지. 내 손자 수술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이제 내가 도와줄 차례예요. 할머니는 도시락 하나를 더 싸주셨습니다. 병원에서 먹어요. 거기 밥은 맛없잖아. 저는 감사 인사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한 것인지, 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차관윤 경위였습니다. 타나카 씨, 지금 병원에 계신가요? 잠시 뵙고 싶은데요. 30분 후 차경희가 병원 로비로 왔습니다. 그는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사복 차림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비번인데 아카리 양이 걱정되어서 들렀습니다. 제가 이 사건 담당이니까요. 끝까지 책임지고 싶습니다. 차경희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상가들의 CCTV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들입니다. 법정에서 최고형을 구형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 여동생도 아카리 양 또래예요. K-POP 좋아하고 일본 애니메이션도 보고 남일 같지 않습니다. 그때 병원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열댓 명의 젊은이들이 들어왔는데 모두 같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카리가 좋아하던 한국 아이돌의 팬클럽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아카리 언니 팬카페에서 왔어요. 언니가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각자 헌혈 예약증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카리 언니를 위해 헌혈 예약했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우리가 같은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단지 같은 가수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제 딸을 위해 기꺼이 피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박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이분들이 아침부터 계속 오고 계세요. 벌써 30명이 넘게 헌혈 예약을 하셨어요. 한 청년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아카리 언니가 깨어나면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다고요. 편지에는 수십 명의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아카리를 응원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아카리야, 힘내. 우리가 있잖아. 빨리 나와서 또 콘서트에서 만나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감사 표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방문객이 왔습니다. 아카리가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이었습니다. 아카리 씨 소지품을 가져왔어요. 방에 두고 간 것들입니다. 그가 건넨 봉투 안에는 아카리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서울 도착, 꿈만 같아. 내일 팬미팅이 너무 기대돼. 아빠는 이해 못하겠지만 이게 내 행복이야.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해. 길을 물어봤는데 직접 데려다 줬어. 아빠가 말한 것과 너무 달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 다음에 올 때는 통역 없이 대화하고 싶어. 마지막 일기는 사고 당일 아침에 쓴 것이었습니다. 오늘 팬미팅 두근두근. 아빠가 이 모습 보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주시겠지. 사랑하는 아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은 끝까지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난했던 것들을 사랑하면서도 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의사가 찾아왔습니다. 타나카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카리 양의 뇌압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아직 의식은 없지만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내일 재활의학과 김 교수님이 진료를 보실 예정입니다. 한국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 나라가 제 딸에게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도시. 제가 가짜라고 비난했던 이 도시가 지금은 제 딸의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고 덧없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증오했던 것은 한국이라는 실체가 아니라 제 무지와 편견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허상의 벽에 두 번째, 세 번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아카리의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 잠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딸은 늘 그랬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며 모든 것을 열어두는 투명한 아이였죠. 저는 망설이다가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아카리의 내밀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폴더는 나의 천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아이돌과 함께 찍은 셀카, 콘서트 영상, 팬미팅 사진들. 아카리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집에서 보던 우울하고 지쳐 보이는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작년 도쿄 콘서트에서 찍은 것이었는데 아카리가 다른 팬들과 함께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빛이라고 적혀 있었죠? 사진 속 아카리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생기 넘치는 눈빛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아카리가 직접 만든 응원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초 단위의 시간을 들여 만들었을 정성스러운 작품들. 제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무시했던 것들이 실은 딸의 사랑과 헌신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폴더는 한국어 공부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한글 노트 사진들, 발음 연습 녹음 파일, 한국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아카리는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노트를 자세히 보니 체계적인 학습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월요일 단어 30개 암기, 화요일 문법 1과, 수요일 한국 드라마 자막 없이 보기, 목요일 한국 친구와 화상통화, 금요일 일기 쓰기. 한글로 쓴 일기도 있었습니다. 서툰 글씨체였지만 내용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어로 처음 전화 주문을 했다. 떨렸지만 성공했다. 식당 아주머니가 한국어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다. 너무 기뻤다. 드디어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다 알아들었다. 번역기 없이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한국 친구 수진이가 내 한국어가 많이 늘었다고 했다. 다음에 만나면 통역 없이 대화하고 싶다. 세 번째 폴더를 열었을 때 저는 극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와 화해하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썼던 기사들, 방송 클립,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아카리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왜 한국을 싫어하실까? 이유를 찾아보자. 할아버지 세대의 역사적 갈등이 영향을 준 것 같다. 아빠가 접하는 정보가 편향된 것 같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들이 대부분 가짜 뉴스다. 아빠도 직접 보면 생각이 바뀔 텐데 언젠가 아빠와 함께 한국에 오고 싶다. 아카리는 제 글과 방송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얻었는지,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하나하나 검토한 치밀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딸은 저를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가 인용한 통계는 2008년 자료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 원본을 찾아봤더니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아빠가 인터뷰한 사람은 극우 성향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객관적이지 않다. 더 충격적인 발견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카리가 가입한 한국 팬클럽 카페에 올린 글들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쓴 글이었는데 번역 앱을 돌려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한국을 싫어해요. PD인데 한국을 비판하는 프로그램만 만들어요. 저는 그게 너무 슬퍼요. 아빠가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미워하시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단지 잘못 알고 계실 뿐이에요.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댓글들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아카리를 위로하고 저를 이해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니 힘내요. 우리 부모님도
처음엔 일본 싫어했는데 지금은 좋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사랑으로 기다려요. 아버님도 언젠가는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편견은 무지에서 오는 거잖아요. 아버님이 한국을 직접 경험하시면 달라질 거예요. 한 댓글이 특히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선생님께 한글을 배웠대요. 그 선생님은 조선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모든 일본인이 나쁜 건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언니 아빠도 분명 좋은 분이실 거예요. 단지 아직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다른 폴더를 열어보니 한국 친구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난 한국 친구들과의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친구와의 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진 언니, 이번 주말에 명동 갈래요? 아카리, 가고 싶은데 아빠가 반대하실 거야. 수진 언니, 아빠 정말 엄격하시네요. 아카리, 아빠는 한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나쁜 사람들만 있다고. 수진, 정말요? 그럼 저도 나쁜 사람인가요? 크크크. 아카리, 아니야.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아빠가 널 만나면 생각이 바뀔 텐데. 수진, 언젠가 꼭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한국이 좋은 나라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대화에서는 민준, 아카리 누나,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아카리, 정말? 아직 부족한데. 민준, 아니에요. 한국 사람보다 문법이 정확해요. 크크. 아카리, 한국 친구들이랑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어. 민준, 누나 덕분에 저도 일본어 공부 시작했어요. 아카리, 진짜? 우와. 민준, 네. 서로의 언어를 배우면 더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증오를 퍼뜨리는 동안 아카리는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벽을 쌓는 동안 아카리는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다음 폴더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아카리가 한국 팬들과 함께 참여한 봉사활동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참여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카리는 다른 팬들과 함께 연탄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연탄 검댕이가 묻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행사 후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하루였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맙다고 하실 때 눈물이 날 뻔했다. 작은 도움이지만 누군가에게 온기가 될 수 있다는 게 기쁘다. 한국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 의미 있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카리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도시락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왔다고 하니까 젊었을 때 일본 여행 갔던 이야기를 해주셨다. 좋은 추억이 많다고 하셨다. 앞으로도 계속 오고 싶다. 보육원 방문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아카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예뻤다. 일본 노래를 가르쳐줬더니 금세 따라 불렀다. 언어는 달라도 음악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오후에 박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타나카 씨, 아카리 양 친구분이 왔는데요. 일본에서 왔다고. 잠시 후 한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아카리의 고등학교 친구 미라이였습니다. 아저씨, 아카리는 어때요? 아직 의식이? 미라이는 작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아카리가 가장 아끼는 거예요. 깨어나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가방 안에는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꿈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카리가 매일 쓰던 것이었습니다. 미래의 꿈을 적어두는 수첩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나의 꿈, 한일 문화 교류 전문가가 되기.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한국어 능력 시험 6급 합격 달성. 2단계, 한국 대학 교환 학생 가기. 3단계, 한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기획. 4단계, 아빠와 함께 한국 여행하기. 5단계, 한일 우호의 다리가 되기. 4단계의 별표 바이테니이프가 쳐져 있었습니다.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 미라이가 말했습니다. 아카리는 항상 아저씨 이야기를 했어요. 존경한다고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인이라고요. 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어. 아니에요. 아카리는 믿었어요.
아저씨가 진실을 추구하는 분이라면 언젠가는 한국의 진실도 보게 될 거라고요. 미라이가 떠난 후 저는 아카리가 아끼던 앨범을 열어보았습니다. 가사지에는 한국어와 일본어 번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한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너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기적이야. 어둠 속에서도 우린 빛을 찾을 거야.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어. 사랑은 모든 벽을 넘어. 이것이 아카리가 사랑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유치하다고 비웃었던 가사들이 실은 딸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강력한 응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의외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아카리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그룹 X의 멤버 한 명이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지만 열성 팬들은 금세 알아볼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X라는 그룹의 류진이라고 합니다.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아카리 씨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저희 팬이라고 들었어요. 바쁘실 텐데. 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아카리 씨는 저희에게 특별한 팬입니다. 데뷔 초부터 응원해 주셨거든요.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3년 전 사진이었는데 아직 신인이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저희 첫 일본 팬미팅이었어요. 사람이 거의 없었죠. 30명도 안 왔어요. 그중에 아카리 씨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텅 빈 공연장에서 열심히 응원하는 아카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카리 씨가 그때 저희에게 편지를 주셨어요. 일본어로 쓴 편지였는데 류진은 지갑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다녀요. 힘들 때마다 읽어요. 그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X에게. 오늘 여러분의 무대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관객은 적었지만 여러분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곧 큰 스타가 될 거예요.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음악에는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응원할게요. 일본의 작은 팬 아카리 올림. 류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 편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 힘들 때, 그만두고 싶을 때 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함께 쓴 편지예요. 아카리 씨가 깨어나면 전해주세요. 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타나카 PD님 맞으시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 아이돌에 비판적이신 거. 순간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카리 씨는 늘 말했어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고.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그런 아카리 씨를 보면서 저희도 배웠습니다. 미움보다 사랑이 강하다는 것을요. 류진이 떠난 후 저는 그가 준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카리에게 넌 우리의 첫 번째 기적이었어. 텅 빈 공연장에서 혼자 꿋꿋이 서서 응원해주던 너의 모습을 잊을 수 없어. 너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제 우리가 너의 기적이 되어줄게. 꼭 일어나. 다음 콘서트는 너를 위한 특별 무대를 준비할게. 사랑해. 영원히. 밤 10시 서의사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타나카 씨, 아카리 양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뛰어가듯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아카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회복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뇌파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저는 아카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카리야, 미안해. 사랑해. 그 순간 아카리의 손가락이 제 손을 살짝 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딸이 제 목소리를 들었다고. 새벽, 저는 아카리의 태블릿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든 고백을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카리야, 아빠야. 너가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거야. 아빠가 틀렸어. 모든 것이 다 틀렸어. 너가 사랑한 것들은 진짜였고 아름다웠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어. 너가 나누는 우정은 진실했고 너가 꿈꾼 세상은 옳았어.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미안해.
카메라를 끄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제 편견과 오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딸에게, 그리고 제가 상처 준 모든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습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에 있는 프로듀서 아베 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베, 나야. 페이크 K 프로젝트를 취소해.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예산도 승인받았는데. 내가 틀렸어. 한국은 내가 생각한 그런 나라가 아니야. 선배님, 혹시 무슨 일이? 아카리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서울에서. 그리고 내가 여기서 목격한 것은 내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이었어. 전화 저편에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카리가 괜찮은가요? 아직 의식이 없어. 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 선배님, 하지만 국장님이 내가 책임질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에서 개인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진실만을 담기로 했습니다. 첫 촬영은 병원이었습니다. 이심하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응급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의료진들, 국적을 묻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박 간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왜 일본어 통역 자원봉사를 하시나요? 언어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픔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서의사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일본 환자를 치료하는데 특별한 감정이 있으신가요? 환자는 그저 환자일 뿐입니다.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제 앞에 있는 건 살려야 할 소중한 생명일 뿐입니다. 다음은 오미자 할머니 식당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캔반의 카메라를 보고도 평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왜 돈도 안 받고 밥을 주셨어요? 돈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먼저지. 딸 아픈 아버지한테 밥값 받으면 벌 받아. 일본 사람이라서 거부감은 없으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전쟁 때 부모님 잃었어. 일본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걸.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제가 무질서하다고 단정했던 서울의 거리는 사실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하게 운행했고 버스 기사들은 친절했으며 시민들은 질서를 지켰습니다. 명동에서 한 일본인 관광객을 만났습니다. 한국 어떠세요? 세 번째 방문인데 올 때마다 좋아져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물건도 품질이 좋고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이태원의 국제거리도 촬영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어울려 조화롭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폐쇄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일본인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떤가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반일 감정 때문에 차별받을까봐. 근데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본인이라고 하면 더 관심 가져주고 도와줘요. 저녁, 저는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 일본인 아버지의 서울 리포트로 정했습니다. 영상 첫 부분에 제 고백을 삽입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미워했습니다. 아니, 미워한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워한 것은 실체가 없는 환상이었습니다. 진짜 한국은 달랐습니다. 따뜻했고 역동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인간적이었습니다. 편집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진실의 방패라는 이름의 반한 커뮤니티. 거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딸이 사고를 당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본 것은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저부터 틀렸습니다. 곧바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배신자, 친한파로 전향했나? 돈 받았구나?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을 테니까요. 하지만 몇몇은 달랐습니다. 저도 한국 가봤는데 정말 달랐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진실을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밤 11시. 갑자기 병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카리 양이 눈을 떴어요. 저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카리가 보였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비록 초점은 흐렸지만 분명히 깨어 있었습니다. 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아직 말은 못하지만 곧 가능할 겁니다. 들어가도 됩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정시킨 후에 10분 후 드디어 아카리 곁에 갈 수 있었습니다. 딸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카리야, 아빠야. 미안해. 아카리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저는 아카리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오미자 할머니, 박 간호사, 서 의사, 차경희,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제 딸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상 편집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괴물을 찍으러 왔다가 천사를 만났습니다. 증오를 품고 왔다가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에서 발견한 진실입니다. 아카리가 의식을 회복한 다음 날, 일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JBC 편성국장이었습니다. 타나카, 무슨 짓을 한 거야?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다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을 방송할 수 없습니다. 거짓? 우리가 원한 건 한국의 실체야. 제가 여기서 본 실체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진실을 방송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국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그런 거 방송하면 너의 커리어는 끝이야. 알고 있습니다.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고. 넌 해고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24년간의 방송 생활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때 아베 신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국장님이 난리가 나셨는데 저는 아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베, 나는 해고됐어. 네, 왜요? 프로젝트를 취소했거든. 한국의 진실을 봤어. 선배님, 아베, 너한테 부탁이 있어. 내가 찍은 영상이 있는데 편집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아베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찍은 거라면 진실이겠죠? 네. 제가 직접 본 것들이야. 보내주세요. 제가 편집해 드릴게요. 뜻밖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아베는 제 후배 중에서도 가장 실력이 좋은 편집자였습니다. 저는 아베에게 지금까지 찍은 모든 영상을 보냈습니다. 병원의 24시간, 오미자 할머니의 식당, 헌혈하는 팬들, 아카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있는 그대로 편집해줘. 조작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배님, 이거 어디에 공개할 건가요? 방송국은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거야. 개인 채널에. 반응이 안 좋을 텐데. 상관없어. 단 한 명이라도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오후 아카리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했습니다. 아빠, 왜 여기 있어요? 방송국은요? 아빠는 이제 방송국 안 가. 너랑 있을 거야. 프로젝트는요? 한국 비판 다큐. 아카리는 제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취소했어. 아빠가 틀렸어. 미안해. 아카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응. 아빠가 이제 진실을 알았어. 너가 사랑한 게 뭔지도 알았고. 아카리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해고됐어요? 응. 하지만 괜찮아. 오히려 자유로워졌어.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니야.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눈이 멀어 있었어. 그때 박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타나카 씨 방문객이 오셨는데요.
일본 방송 관계자라고. 잠시 후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명함을 건넸는데 TV 아사히의 프로듀서였습니다. 타나카 선배님, 저는 야마다라고 합니다. 선배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선배님이 해고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방송국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의외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을 비판하는 방송은 만들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모시고 싶은 겁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PD가 필요합니다. 야마다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한국 여행을 다녀온 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배님처럼 진실을 본 거죠.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선배님이 도와주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딸이 먼저입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야마다 씨가 떠난 후 저는 다시 편집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저녁, 서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타나카 씨, 아카리 양의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일주일 안에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런데 재활이 중요합니다. 한국에 좋은 재활병원이 있는데 고려해 보시겠어요? 네, 당연히 감사합니다. 서 의사가 떠나려다가 돌아섰습니다. 타나카 씨, 혹시 그 영상 저도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네, 물론입니다. 저는 편집 중인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10분 정도 분량이었는데 서 의사는 조용히 끝까지 시청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이런 시각으로 한국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딸을 살려주셔서.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 의료진 인터뷰도 더 모여면 어떨까요? 우리가 왜 국경 없이 환자를 치료하는지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는 즉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서 의사님, 일본 환자를 치료하는데 특별한 감정이 있으신가요? 서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육던 여미 짜오 전쟁 때 군의관이셨어요. 한 번은 부상당한 중국군 포로를 치료하셨대요. 적이었지만 의사로서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의사에게 적은 질병이지 환자가 아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으신 거네요. 네. 국적이 뭐든 과거가 어떻든 제 앞에 환자는 살려야 할 생명입니다. 그게 의사의 사명이죠. 인터뷰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아카리가 깨어 있었습니다. 아빠, 뭐 하고 있었어요? 영상 만들고 있어. 한국의 진실을 담은 영상. 정말요? 저도 보고 싶어요. 저는 아카리에게 편집 중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카리는 눈물을 흘리며 시청했습니다. 아빠, 이게 제가 사랑한 한국이에요. 아빠가 드디어 봤네요. 응, 아빠가 너무 늦었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아베가 편집을 마친 영상을 보냈습니다. 42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은 제가 정한 대로였습니다. 혐오로 시작된 나의 서울 리포트, 한 일본인 아버지의 고백. 영상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파괴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제 딸의 생명을 구했고 제 영혼을 구했습니다. 병원, 거리, 사람들, 그리고 아카리의 이야기가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조작 없는 날 것의 진실이었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제 고백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24년간 방송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제가 믿던 모든 것이 편견이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아카리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을 사랑했던 딸, 그리고 그런 딸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이야기. 제 딸은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사랑이 증오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해가 편견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아카리오소 제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증오는 무지에서 나옵니다. 이해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우리가 서로를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무한하다는 것을. 새벽 3시, 저는 이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공개 설정으로 댓글 창을 열어두고 쏟아질 모든 비판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 아래 설명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저는 24년간 몸담았던 방송국에서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제 딸 아카리는 현재 서울의 병원에서 회복 중입니다. 한국의 의료진과 시민들 덕분에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24년간의 거짓된 신념이 완전히 무너졌고 새로운 진실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수십만, 댓글은 1000개가 넘었습니다. 처음엔 비난이 많을 거라 예상했지만 댓글을 읽어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 감사합니다. 저도 편견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딸이 빨리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저널리즘입니다. 24년 경력을 버리고 진실을 택한 당신이 진정한 PD입니다. 한국어 댓글도 많았습니다. 일본인의 솔직한 고백에 감동받았습니다. 아카리 양 힘내세요. 타나카 씨 같은 분이 있어서 한일 관계에 희망이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중 한 댓글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는 서울 재활의학병원 김민수 교수입니다. 아카리 양의 사례를 보고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신 재활 치료법이 있는데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 주세요. 김민수 교수의 댓글을 본 순간 저는 즉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재활의학병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잡혔습니다. 김민수 교수는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고 놀랍게도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타나카 씨, 영상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어를? 제가 10년간 도쿄대 의학부에서 연구했습니다. 그때 많은 일본 동료들과 함께 일했죠. 한일 의료협력 프로젝트도 여러 번 참여했고요. 김 교수는 아카리의 의료 기록을 꺼내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카리 양의 경우 뇌 손상 후 운동 기능 회복이 관건입니다. 최근 우리 병원에서 도쿄대와 공동 개발한 새로운 재활치료법이 있는데 가상현실과 로봇 공학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일본과 공동 개발이라니요? 네. 의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일본의 로봇 기술과 한국의 IT 기술이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가 납니다. 실제로 이 치료법으로 많은 환자들이 극적으로 회복했어요. 특히 아카리 양처럼 젊은 환자들은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게다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음악 치료도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음악 치료요? 네. 아카리 양이 좋아하는 K-pop 퍼플 활용한 리듬 치료입니다. 춤 동작을 재활 운동으로 변형하는 거죠. 재미있으면서도 효과적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난했던 K-팝이 이제 딸을 치료하는 핵심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치료비는 걱정 마세요. 아카리 양 영상을 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도, 일본인도,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어요. 김 교수가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는 이미 상당한 금액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카리를 응원합니다. 한국 시민 일동, 한일 우정의 상징 아카리 양을 위해 도쿄 K-팝 팬클럽, 국경 없는 사랑을 보여준 가족에게 파리에서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제 딸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제 영상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2주 만에 조회수 500만, 3주 만에 1000만, 한 달 만에 2000만, 댓글은 1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프랑스에서 봤습니다. 편견의 무서움을 깨달았어요. 저도 이웃 나라에 대한 편견을 반성합니다. 미국인입니다. 우리도 멕시코에 대한 편견이 있죠. 당신의 용기에서 배웁니다. 중국에서도 큰 반향입니다.
한중일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브라질입니다. 우리도 아르헨티나와 비슷한 감정이 있어요. 이 영상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일본 언론들도 제 영상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JBC PD의 충격 고백, 혐한에서 친한으로 한 아버지의 180도 변화, 5천만, 일본 눈물의 다큐멘터리. NHK에서는 제 영상을 정식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시청률 45%, 역대 다큐멘터리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면톱으로 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언론인, JBC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복직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타나카, 너가 옳았어. 우리가 틀렸다. 너의 영상을 정식으로 방송하고 싶은데 이미 전 세계가 봤습니다. 방송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송사들에서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한일 관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편견 극복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해주세요. 특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제 저는 1인 크리에이터로 충분했습니다. 거대 방송사의 입김 없이 순수하게 진실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2달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5천만을 돌파한 날, 한 댓글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저는 스위스 취리히 대학병원 신경재활센터장입니다. 아카리 양의 케이스에 획기적인 치료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최신 신경재생 기술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저희 재단에서 부담하겠습니다. 김민수 교수가 즉시 연락을 취했고 국제의료진이 구성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스위스, 미국, 독일의 의사들이 아카리를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아카리의 치료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재활기술과 스위스의 신경재생 기술을 결합하면 일본의 로봇 재활 시스템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새로운 약물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국경과 인종을 넘어 의사들이 협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광경이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고 한 달 아카리는 놀라운 회복을 보였습니다.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일상 대화도 자연스럽게 가능해졌습니다. 재활 훈련 중에는 실제로 K-팝을 활용했습니다. 아카리가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운동하니 효과가 배가 되었습니다. 아빠,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춤 동작이에요. 아카리가 음악에 맞춰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석 달 후 아카리는 거의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 기적 같은 순간 우리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함께 한국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노래 가사 뭔지 알아요? 응, 사랑한다. 와, 아빠, 한국어 조금 늘었네요. 아카리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그리웠는지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습니다. 주제는 편견을 넘어서로 각국의 오해와 진실을 다루는 시리즈물이었습니다. 첫 작품은 당연히 한국 편이었고 지금까지 조회수 7천만을 기록했습니다. 수익은 모두 한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 기부했습니다. 아빠, 우리 다음 주에 서울병원 다시 가요? 응? 왜? 감사 인사드리러요. 도와주신 분들께. 아카리가 꺼낸 명단은 길었습니다. 서지혁 의사, 박채원 간호사, 오미자 할머니, 차강윤 경위, 그리고 헌혈했던 팬클럽 회원들까지. 이분들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게, 모두가 우리의 은인이야. 아빠, 고마워요. 뭐가? 편견을 버려줘서, 진실을 말해줘서 저는 아카리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더 고마워 나를 변화시켜줘서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증오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감사의 도시가 된 그곳. 제 노트북에는 새 프로젝트가 열려 있었습니다. 국경 없는 우정, 한일 청년들의 이야기, 아카리가 제안한 기획이었습니다. 아빠가 카메라, 제가 인터뷰할게요. 좋아. 팀 타나카, 아카리 출동이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증오가 아닌 사랑의 다리를. 마지막으로 제가 늘 기억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증오는 무지에서, 이해는 경험에서 나온다. 이것이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타나카 료에이 씨의 이 감동적인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혐오와 편견으로 점철되었던 여정이 어떻게 사랑과 이해라는 기적으로 변모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한 개인의 용기 있는 진실 고백이 수천만 명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한 소중한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크고 작은 편견들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경험하며 열린 마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중한 메시지가 편견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공유, 쉐어, 하해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하여 저희의 다음 편견 극복 리포트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댓글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해의 다리를 놓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